인도네시아하고 태국은 지금 쿠데타 일어나고 막 내란 중이잖아. 태국하고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우리가 세 번째야.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IMF에서 관측하는 부도 위험 국가에 한국이 3위라는 거야. 그만큼 부도 위험성이 있대. 그리스처럼 부도 위험이 있다는 거야. 국가 부도가 나면 은행 전부 다 동결되고 돈 못 찾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은행에 통장에 돈이 없나? 아니 통장에 돈이 지금 거의 다 떨어졌어요 진짜. 그래서 보니까 이 국가 부도가 날라 그러나? 좌우지간 부도 위험이 지금 최고로 올라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 지수, 어저께 1900선이 무너지고 오늘 시작하자마자 1850이었잖아. 그래갖고 이제 지금쯤 끝났는데 1829로 마감이 됐다고?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런데 1829 저 올라간 거 누구 돈으로 아까 1810까지 내려갔거든? 코스피 지수가 1810까지 내려갔어. 그러면 지금 몇으로 내려갔어요? 마지막 몇이에요? 1810까지 하루에 100이 떨어진 거야. 하루에 100이. 그러면 이렇게 이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고 주가가 폭락하면 그 돈을 뭘로 갖다 메꾼다고? 국민연금으로 갖다 메꾼다고. 그래서 지금 대기업의 주식에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야. 대기업 대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 국민연금이 이번 8월달 한 달 동안에 손실 본 게 벌써 5조 원이래. 어저께 이전이야. 월요일날 상황이 지난 금요일날까지면 한 20일이잖아. 8월 20일까지 손실 본 게 5조 원이라 그랬어. 오늘 또 늘었겠지. 이 롯데 사태나 이 롯데 사태 때문에 지금 손실도 되게 많이 받고 몇 천억인가 손실을 보고 그 돈 누구 돈이야? 국민 돈이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무조건 막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일이에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실 초반에 되게 실망을 했어. 이라크 파병 문제, 그 다음에 2004년에 그 총선거에서 야당의 공약이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바보도 아니고 누가 원가를 공개하냐고. 그러면서 정당의 공약을 개무시를 했어. 그랬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 국방, 그리고 외교가 실제로 우리 진보적인 세력이 아니었어.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연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재정이랑 외교랑 국방은 한나라당 쪽에게 주고, 그리고 법무, 그 다음에 복지, 여성 이런 거는 진보 세력에게 주고,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진 정치를 하자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게 왜 문제였냐면 실제로 그래서 이 재정경제부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장수잖아. 그래서 김장수가 막 노무현의 남자 아니야. 한나라당의 남자였어. 반기문이 노무현의 남자 아니야. 한나라당의 남자였어. 그 다음에 누구였지? 이현재가 노무현의 남자 아니었다니까. 한나라당의 남자였지. 왜냐하면 이 세 자리를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앉힐 수가 없었다고. 그들이 동의했다는 건 그쪽 사람이란 얘기야. 재정국방 외교가 그쪽이었어. 그래서 그 반기문이 김종수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한미 FTA를 추진한 거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순진했어. 그 당시에 너무 순진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는 애국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김종수 사단에게 한미 FTA 전권을 줘서 보내면서 최대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이렇게 보낸 거야. 근데 가가지고 전부 다 미국에게 유리하게 해갖고 온 거야. 그러면서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을 메이드 인 코리아 인정도 못 받게, 그리고 오로지 현대자동차만 유리하게, 나머지 99%를 포기하고 현대자동차 하나만 유리하게끔 계약을 맺어갖고 온 거야. 협상을 해갖고 온 거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노를 하게 돼요. 자, 망치년아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언제 노무현을 비판했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어. 내가 만약에
이게 증거가 없다면, 잠깐만요. 이 증거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할 것 같아. 자, 기간을 200703 적용하고 야, 어쩌면 이렇게 검색이 안 되게 아침까지 검색됐는데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거예요. 예, 자, 증거 찾았어. 아프리카 김근태 의원 FTA 반대 단식농성 생중계. 김근태 의원 지지자인 이경선 씨 37세 BJ 망치 부인이 진행하며, 요게 2007년 3월 29일이야. 2007년 3월 29일에 망치 부인이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한미 FTA를 졸속 추진하는 것에 2007년에 37세였다고 반대하면서 생방송을 진행했다라는 역사적 증거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어저께도 오늘 아침인가 어떤 놈이 오늘 아침에도 어떤 놈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가 언제 노무현을 비판했냐고. 나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비판했어. 특히 한미 FTA 졸속 추진에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민간인 최초의 인터넷 생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혼자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오마이뉴스가 들어온 거야. 오마이TV가. 그래가지고 내가 인터넷 회선 하나 더 연결해줬잖아. 저기 국회 경비 아저씨에 부탁해갖고 인터넷 회선 하나 더 연결해달라 그랬어. 아니야, 국회 무슨 사무처에다 부탁해갖고. 그래서 오마이TV랑 나랑 둘이 생중계 처음으로 인터넷 생방송 했던 게 그게 나야. 팩트TV가 국회 아직 생기기 전, 팩트TV가 생기기 전에 내가 국회에서 민간인 최초로 생방송했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이제 내가 한미 FTA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왜냐? 그때 노무현 정부의 외교관이 그렇게 미국의 이익, 일본과 미국의 이익의 종사자들이었어. 근데 이제 저때 내가 그 단식 투쟁을 생중계하면서 생방송을 할 때 노무현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쌍욕을 하는 거야. 감히 노장에 발목을 잡냐고 해서 막 욕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싫었잖아. 어떻게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렇게 천박하냐. 지금 이게 한미 FTA가 이렇게 맺어지면 우리 국민의 이익이 얼마나 손실을 보는데 어쩌면 이렇게 천박하게 FTA를 지지할 수 있느냐. 그게 내 노무현 대통령이 미웠어. 그런데 그 순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나한테? 아니, 김근태 의원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서 김근태 의원이 돌아가신 게 저 단식 때문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갖고 미안하고 고맙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 그때 김근태 의원이 3일만 단식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 김근태 의원이 단식을 하면 이게 미국의 민주당이나 이런 쪽도 김근태 의원에게 직접 상을 주고, 케네디 가문이나 클린턴이나 이런 사람들은 김근태 의원을 안단 말이야.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해서 김근태라는 사람이 단식을 한다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제 3일만 버티기로 하고 단식을 시작했는데 8일이 간 거야. 근데 김근태 의원이 그 병을 앓고 있었어요. 파킨슨 병. 그래가지고 그 파킨슨 병을 앓는 사람이 3일만 단식하는 것도 힘든데 8일을 하는 거야. 8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결국 건강이 상해서 손을 계속 떨었던 거예요. 손을 계속 떨고, 그리고 건강이 막 악화돼갖고 결국 2011년 겨울에 돌아가시게 된 거였지. 그때 내가 저걸 다 본 사람이야. 근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화를 해요. 김근태 의원한테 전화를 해갖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이렇게 김근태 의장이 이렇게 버텨주면 우리 협상팀이 그래도 단 한 개라도 우리 국민을 위해 벌어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직접 설득을 한 거야. 직접 설득을 한 게 아니라 부탁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노무현 지지자라는 놈들은 와가지고 노장에 발목을 잡는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노무현 지지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때 노무현 지지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 당시에 와서 욕을 했던 놈들은 실제로 한미 FTA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지지자였던 거야.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한미 FTA를 추진하려고 했던 거야. 통과시키려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국회에 있었던 노무현 친노 몇 명이 소위 뭐 유모 씨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당론으로 한미 FTA를 통과시키려고 그랬어. 막 여론으로 노무현 지지자들이 한미 FTA를 당론으로 통과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라고 막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그때 몇몇 국회의원이 당론으로 한미 FTA를 통과시키자고 막 그러고 있을 때였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막 이기고 있은 거야. 김근태 의원이 막 욕을 먹고 왜 의장식이나 한 사람이 단식을 하냐고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 몇몇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애들이 당론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려고 막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노해갖고 선을 그은 거야. 안 된다. 왜? 그 협상안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막 화를 낸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당론으로 통과시키려는 걸 대통령이 막았어. 노무현 대통령이 딱 막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누가 와서 시비 걸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요원들한테 신경 쓰지 말라 그랬지. 요원들이 뭐라 그러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게 왜 그랬냐면 인터넷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애들이 그렇게 몰아간 거야. 한미 FTA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초기 지지자들 중에는 소위 대기업 지지자들이 있었어. 대기업 요원들이 내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대기업에 유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게 했어. 그래서 2004년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한다고 우리나라 언론이 일제히 썼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에 가 있을 때였거든. 외국에 순방을 나가 있었는데 김근태 의원이 이거 말도 안 된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건 열린우리당의 당 공약이었다. 근데 당 공약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비웃으면 안 된다.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 계급장 뗀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의원 만나면 맨날 그 농담 삼아 했던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노무현 대통령 잘하는 말대로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걸 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왜 공개를 하냐고. 왜 번번이 노무현의 발목을 잡냐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 그게 그 사건이야. 여러분 몰랐죠? 나는 그때 그걸 다 봤던 사람이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해외에서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노했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다 언론의 수작이었던 거야. 그 당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그때 분양원가가 1억 2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분양원가가 2억 몇천 됐단 말이야. 분양은 2억 몇천 했단 말이야. 그럼 원가대로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때 조중동이 주도해갖고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건 시장 원리를 모른다라고 노무현 대통령도 비난했다. 나는 그게 진짜인지 지금 돌아가셔서 내가 확인을 못하지만 그 당시에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때 막 언론에서 조중동과 더불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게 바보짓이라고 욕을 했거든. 그렇게 2년이 지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2년 뒤에.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정말 잘못된 일이었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끝까지 반대할 사람이잖아. 그지?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잖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면 끝까지 분양원가 공개 안 했어야지. 노무현 대통령이요. 2006년에 가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고 얘기해. 6년인가 7년. 그 6년에서 7년 넘어가는 그 즈음에 분양원가 공개하라고 공표를 해요. 하여튼 그때 그랬어. 그래갖고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 신자유주의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싸고 막 잘한다 이러면서 막 노짱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신자유주의 정책을 피게 한 거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에 장하준의 책을 봐. 장하준 교수가 쓴 책을 딱 보면서 이거 신자유주의가 문제 있는데
머리가 좋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내 기억에 분명히 3년, 4년까지는 물론 그게 이제 조중동 인터뷰라, 중앙일보 인터뷰를 내가 그때 많이 봤었는데,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이 파이를 키워야 된다. 일단은 대기업에게 지원을 해서 파이를 키워야 국민들이 나눠 먹을 몫이 많아진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내가 분명히 읽었단 말이야. 2004년까지. 근데 2005년에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장하준의 책을 읽으라고 그런다. 그게 여의도에 소문이 쫙 났어. 그래서 나도 장하준이 누구야? 그랬더니 서울대 나온 애, 경제학과 나온 애가 그게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책인데 이러이런 논조야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때 처음으로 장하준 교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장하준의 책을 읽으라고 청와대하고 자기 측근들한테 다 지시를 한 거야.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잘못됐다.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2006년부터 2006년부터 뭐랬냐면 그 분양원가 공개하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 그러면서 아파트 값과의 전쟁을 시작을 해요. 5년, 6년, 7년 내나 그랬는데 2005년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 그 얘기가 처음 나왔고 6년에 그리고 2005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05년 겨울에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한 거야. 야, 너네 대기업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 2005년 겨울에 국정감사에서 뭐가 밝혀지냐면 그때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의 그 보유 자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래. 한마디로 돈 벌어서 창고에 쌓아둔 돈이 160조라는 게 밝혀져요. 국정감사에서.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뭐냐. 대기업 어렵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네 지금 비정규직하고 그 정규직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근데 160조나 쌓아놓고 있었다는 건 이건 배신이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면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했으면 정규직으로 무조건 전환하라고 법을 만들으라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요구한 게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법을 만들라고 그런 거야.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에 재벌하고 친하게 지내던 의원들이 한나라당이랑 손을 잡고 변칙으로 만들었어. 그 변칙으로 만든 법이 뭐였냐면 사내 하청을 인정하는 거야. 비정규직 2년이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가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밑에 뭘 허용했냐. 그 사내 하청을 허용한 거야.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직접 이 대기업이 고용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하청업체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건 비정규직 법안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편법으로 만들었어. 그때 뇌물 받고 그거 손들어준 새끼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건 아니지 않냐 막판에 2007년 말에 비정규직 법안이 나왔을 때 참담하다 그랬어. 참담하다고. 사내 하청을 허용한 것 때문에 원래 뜻은 2년 동안 비정규직을 했으면 정규직으로 하라는 거 아니었냐. 그러면서 막 참담하다고 그랬었어. 그런데 2007년 겨울에 그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고 사내 하청이 합법화되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닥쳐, 접어라. 일기는 일기장에 쓰는 거야. 네 인생은 일기장 가서 접어. 예.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애썼던 게 뭐였냐면 언론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정직하지 않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잠깐만요. 내가 얼려둔 곳이 도리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곳이 사람이 별로 없네? 예. 잠깐만요. 예. 그게 내가 그 시절에 봤던 여의도야. 내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여의도에서 벌어진 일을 바로 국회 맞은편에서 다 본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뭘 했냐면 그 기자 대기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청와대 안에. 근데 기자 대기실에서 기자들이 뭐 했냐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뭐 했냐면 거기서 고스톱을 치는 거야. 고스톱 시키고 고스톱 치고 막 내기하고 그리고 막 그
음식 시켜 먹고 그러면서 내일 낮잠 자고 그리고 놀다가 다음날 기사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그 기자 대기실을 폐쇄해버렸어. 그리고 브리핑룸만 두겠다. 브리핑룸만 두고 기자들은 브리핑룸에서 와서 받아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조중동이 필두가 돼갖고 모든 언론사에서 언론 탄압 대통령이라고 쌍욕을 해. 그래갖고 너무너무 욕을 먹어가지고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느냐. 왜 그 기자실을 폐쇄하는 거, 기자 대기실을 폐쇄하는 거, 기자들이 스스로 나가게 해야지. 그걸 그 당시에 막 강제로 못질을 했어. 그 기자실에다 강제로 못질을 한 거야. 그런 모습은 민주정치의 지도자답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막 비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또 쌍욕을 막 한 거야, 사람들이. 그랬는데, 나중에 이명박이 됐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기자 대기실을 열어둘 줄 알았어. 안 열었다? 그런데 아무도 욕을 하지 않는 거야. 노무현 때는 기자 대기실을 없앴다고, 그렇게 욕을 해놓고, 이명박이 내나 브리핑룸에 와서 개뻥치는데,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노무현 때부터,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원래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기 이전에는 네티즌이 아니었어. 근데 탄핵이 딱 되면서 네이버라는 걸 처음 들어갔고, 네이버에서 노사모를 처음 검색했고, 노사모를 들어가서 서프라이즈를 알았고, 딴지일보를 알았고, 진보적인 사이트들을 내가 구경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네티즌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발견한 거지. 그래서 2004년부터 내가 혼자서 지금 2015년까지 11년 동안 네티즌들을 추적해 온 거야. 어떤 놈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나. 그래서 내가 2004년에 국민연금 반대운동하던 조직도 알아냈고, 그 뒤에 2008년에 가서, 그리고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했던 놈들, 그리고 그 문국현 띄웠던 조직, 다 한패야. 걔네들이 뭐있냐? 국민연금 반대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댓글 쓰고, 문국현을 띄우고, 2008년에는 자기는 진보신당 당원이라고 뻥까면서, 그러니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똑같다라고 글 쓰고, 2009년부터는 종북 좌파, 홍어 전라디언 이런 말 쓰고 다니고, 지금은 응디응디 쓰고 다니고, 그게 아주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어. 문재인 쓰고 다니고. 내가 걔네들을 2004년부터 추적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2012년에 잡혀가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 내가. 요원들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요원들을 뭐라고 불렀어? 정원이라고 불렀잖아. 정원이, 청정원이, 왜냐면 국정원이라 하면은 사실 내가 국정원이라는 확증이 없었기 때문에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어서 정원이, 청정원이 그러면서 김팀장 스피커 좀 사줘. 10,000원짜리 스피커가 없어서 뻘소리 하잖아. 그러면서 정원이의 김팀장을 맨날 부르면서 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정원의 김하영 팀장이 심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었어. 사실로 밝혀진 거야. 그게 내가 2009년부터 했단 말이거든. 내가 정원이, 청정원이, 김실장, 그 요원들한테 스피커 사주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때 들으셨던 분. 그 당시에 들으셨던 분들, 오래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김팀장, 스피커 사줘. 손 드는 사람들 있어. 그때 내가 그랬다니까, 2009년, 10년에? 나중에, 김팀장이 잘렸나봐. 이 팀장인가? 이러면서 막 했어. 그 다음에 내가 뭐라 했냐면, 요원들이 강남의 오피스텔을 빌려서 활동한다. 요원들이 강남의 오피스텔을 빌려서 거기서 댓글 단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게 내 기억에 2011년쯤 했던 얘기 같아. 2011년에 내가 이 댓글 요원들이 강남의 오피스텔을 빌려서 거기서 댓글 단다 그랬어. 김하영이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발견됐잖아. 내가 그거를 다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내가 다 얘기를 했던 거야. 다 사실로 밝혀졌잖아.
다 사실로 밝혀졌잖아. 국정원에서 대대적으로 악플을 달았고, 그 다음에 이 국정원에 김 팀장이 있었고, 강남 오피스텔에서 악플 달았고, 그걸 다 밝혀낸 거 아니야. 내가 그거를 2004년부터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걔네들의 움직임을.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여전히 추적 중에 있어. 그들의 움직임을. 그래서 내가 알아낸 거야. 분열 정책. 같은 팀이 돌아다니면서 여자 욕하고 남자 욕해. 근데 얘네들 항상 붙어 다녀. 게시판을 돌아다녀 보면 말투가 똑같아. 말투가 똑같은 팀이 붙어 다니면서 막 서로 여자 욕하고 남자 욕해. 팀이야. 또 노인 세대 욕하고 젊은 세대 욕하고 붙어 다니면서 욕을 해.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 욕하고 경상도 사람 욕하고 꼭 붙어 다녀.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거야. 이 새끼들이 팀이구나. 도대체 목적이 뭐지? 그래서 내가 그걸 한 5년을 추적을 한 거야. 5년을 추적해서 내린 결론이 박근혜 말 보고 알았어. 박근혜가 그랬잖아. 우리가 지금 총력을 다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우리가 해내야 될 거는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다. 여러분은 그게 번역기를 돌려야 되는 미친 소린 줄 알았잖아. 아니라니까.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게 쟤네 전략이에요. 왜? 1%가 99%를 지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분열책이잖아. 1%가 99%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분열책이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DC 인사이드에서 갤러리 활동들 했어, 걔네가. 그러다가 일베로 갔어. 그래서 일베에서 DC 인사이드하고 일베에서 국정원 직원이 여론 조작한다고 내가 정원이 청정원이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2013년에 다 검찰이 밝혀냈어. 국정원 직원 김하영 그 팀장이 그 DC 인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일베에서 글을 쓰고 그 글들을 퍼날르고 그게 다 밝혀졌어.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노답 쓰고 다니잖아. 네가 이건 노답이 아니야. 네가 문제를 몰라서 그래. 선생님 8번 문제 답 있어요?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쉰 후 있어. 바로 그 상황이죠. 네가 볼 땐 답이 없는 건데 사실 네가 문제를 몰라서 그래. 문제를 이해하면 답이 보여. 하여튼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 여론 조작을 쭉 해왔던 놈들인데 오늘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박근혜 지지율 그래요. 그 얘기부터 해줄게. 박근혜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왔어. 박근혜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박근혜 2년 반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매경에서 했더만. 매일경제에서 한 신문 여론조사야. 맞지? 매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예요. 이게 여론조사라는 건 그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가 잘했다 40% 40.1%가 나왔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 누가 도대체 40%나 박근혜를 지지한 거냐? 그 다음에 박근혜가 못했다가 49.5%. 박근혜 지지율, 박근혜가 잘했다, 긍정평가 40%, 박근혜 부정평가 49.5%야. 49.1%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 49%야. 그럼 9%가 못했다고 나왔는데, 자, 여러분 되게 당황스럽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여론조사의 비밀 알려주려고. 뭐냐 하면요. 질문이 뭔지를 확인하면 돼요. 질문이 뭐냐. 여기서 긍정평가라 그랬잖아. 이 긍정평가라는 말이 어떤 식이냐면요. 가령 옛날에 이명박 지지율 50%라고 나오잖아. 되게 당황스럽잖아. 우리가 이명박 열이면 10명이 이명박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라고 욕을 했는데 지지율 50%라고 자꾸 언론에 나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못했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못한 건 아니야. 그냥 아니다 이러면은 지지율로 나가는 거야. 지난달에도 못했고 이번 달에도 못했는데 질문이 그렇게 나가면 긍정평가로 갔다니까?
몰랐죠. 이게 여론조사의 첫 번째 비밀이야. 뭐라고 질문했느냐. 질문을 까봐야 돼.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느냐야. 뭐냐, 주로 집전화로 돌렸다. 집전화로 돌렸다라면 이건 박근혜 지지자들한테만 받았다는 얘기야. 왜냐, 집전화가 있다는 얘기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고 그 낮 시간에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야. 가난한 서민들은 박스 주스러 다니기 때문에 전혀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돼. 응. 그리고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집전화가 없어. 왜? 전부 인터넷 전화로 바꿨기 때문에 소위 옛날 집전화로만 여론조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집전화는 02, 서울은 02, 부산은 032, 경기도 031, 강원도 033 이렇게 나오잖아. 부산 뭐 051 이런 식으로 앞번호가 지역번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집 같은 경우에 02, 99 땡땡땡땡땡 이렇게 나와. 그러면 02에 99가 들어가면 이게 도봉구야. 그래서 집전화 번호는 정확하게 지역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집전화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전화로 조사하고 그걸 받는 사람들은 누구야? 나이 든 사람들이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번호를 쓴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가면 KT에서 다 인터넷으로 바꾸라고 그래. 그래서 이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지지율이 높다고 나오는 거야. 이명박 박근혜 지지자들한테만 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나오는 거야. 50%가. 그 50%가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50%만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 박근혜 찍고 이명박 찍은 사람들한테 조사하니까 50%가 나왔던 거야. 또 질문이 이명박이 지금 정치를 잘하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지난달보다 못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지지율로 나가. 긍정평가로 나간 거야. 그 다음 또 있어. 조사 주체가 누구냐야. 의뢰한 주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여론조사라는 건 다분히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 2007년에 박근혜가 이명박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다고 막 신경질 낸 적이 있어.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명박 지지율을 조사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 이명박 박근혜 근소한 차.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뭐 교차 범위. 오차 범위네. 박빙. 그 다음에 이명박 지지율 뭐 박근혜 앞질러. 이렇게 막 보도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아니 이거 음모론 아니야. 네가 모른다면 네가 모르는 얘기는 음모라는 편견을 버려. 이거 박근혜가 그 당시에 막 항의했던 내용이라니까 기사로 나온 거야. 확인해봐. 그 당시에 박근혜가 막 화를 낸 거야. 왜 그랬냐면 그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한 질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질문이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갤럽에서 한나라당 지지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명박이 막 여론조사 앞선다라고 언론에서 막 플레이를 한 다음에 한나라당 지지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물어봤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냐고 물어본 거야. 한나라당 지지당원한테 당신은 이명박과 박근혜 중에서 누구를 찍을 예정이냐라고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 후보로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본 거야. 먼저 막 언론에다가 이명박이 박근혜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고 막 보도한 다음에 한나라당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박근혜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다. 본인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물어야지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때 박근혜가 쌍욕을 했지만 이명박이 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한나라당 당원들은 거의 박근혜를 압도적으로 찍었는데 여론조사에서 뒤집힌 거야. 근소한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이명박이 여론조사로 뒤집었는데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뻥을 쳐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이게 원래 방법이야. 이게 서양에서 연구된 심리 기법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명박 때 어떻게 했냐면
이명박이 잘못해갖고 국민들이 막 비판 여론이 있잖아. 그럼 갑자기 신문에 나와. 이명박 지지율 50%. 그럼 사람들 전부 다 뭐? 어떻게 50%야? 그래서 진짜 조사를 해봐. 그러면 뭐 42%? 원래 30%대였는데 42%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게 나와. 그리고 전부 다들 다 왜 올랐을까를 막 연구했던 거야. 알고 보니까 맨 처음에 지지율 50%라고 발표한 게 여의도 연구소야. 여의도 연구소 누구냐? 한나라당 정책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난달보다 못했냐? 이렇게 물어봐서 지난달에도 못했고 이번 달에도 못하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못했다는 게 아니니까 긍정평가. 이렇게 해서 50%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 그럼 사람들은 나는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데 이명박을 50%나 지지한다면 일단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고 끊어. 그래서 응답률이 낮아져. 그 다음에 이명박 지지자들만 당당하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거야. 그게 지지율의 두 번째 비밀이야. 뭐냐? 밴드웨건 효과라 그래가지고 그 모방 심리를 유도하는 거예요. 먼저 선언을 해. 먼저 선언을 하고 그걸로 사람들한테 답을 알려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옛날에 안철수가 박근혜 이겼다 알지? 안철수가 박근혜 이겼다. 그 여론조사가 처음 나온 다음에 계속 박근혜 안철수를 물어보면 안철수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어떻게 나온 건지 알아? 원래 그날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시장을 양보했어. 그날 다음날 원래는 박원순이 시민 단일 후보라고 보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날 갑자기 오후에 3시간짜리 여론조사를 돌려. 700명한테. 700명한테 여론조사를 돌려갖고 안철수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냐를 물은 거야. 박근혜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누구를 찍을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그날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철수에게 호감이 있을 때야. 다른 후보들 아무도 안 넣고 안철수 박근혜 중에 누구를 찍겠냐. 사람들이 안철수를 찍어준 거야. 안철수를 선택했어. 700명한테 물어본 그 여론조사를 다음날 모든 언론에서 보도해. 그 뒤로 안철수 박근혜를 물어보면 언제나 안철수가 이기는 거야. 근데 박근혜 문재인을 하면 언제나 박근혜가 이기는 거야. 왜 그랬냐? 얘네들이 그 여론조사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박근혜와 문재인, 김근태,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기타 등등 야당 후보는 8명을 늘어놓고 박근혜와 야당 후보 8명 누구를 지지하냐? 그러면 박근혜 지지자 13%, 나머지가 뭐 10%, 9%, 7%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 도토리 키재기로 비슷비슷하게 나왔어. 이거 합치면 60%야. 여기 합치면 60%인데 박근혜 1등. 박근혜가 13%로 1등. 다른 사람이 12%, 11% 나오면 11%, 11%, 10%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박근혜가 1등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몰랐지? 그거 몰랐죠? 그렇게 박근혜가 1등이 된 거야. 그래서 야당 후보를 동시에 늘어놓고 야당 후보는 다수 후보, 박근혜는 하나. 그래갖고 박근혜 1등이라고 세뇌를 시킨 거야.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그러면 언제나 정답은 박근혜가 되는 거야. 답을 아는 시험 문제가 되는 거지. 안철수 박근혜 정답은 안철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안철수 1등, 박근혜 2등, 문재인 3등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내가 2012년에 그 얘기를 내가 딱 파악을 했어. 그래갖고 이렇게 물어봤지. 야, 근데 왜 매번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물어보냐? 안철수, 문재인을 한번 물어봐. 그런 거야. 안철수하고 문재인 둘 중에 누가 단일화 후보로 합당하냐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 이 여론조사는 답이 없었거든. 한 번도 안 한 조사였어. 어떻게 됐게? 문재인이 이겼어. 그 여론조사에서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진짜 여론조사를 했거든? 했더니 문재인하고 안철수 중에 누가 이겨? 문재인이 이겼어.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 그게 그 지지율을 세뇌해갖고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이라는 그렇게 막 세뇌를 해왔는데 내가 그 룰을 깨버린 거야. 야, 안철수하고 문재인 중에 누가 단일화 후보로 합당한지 여론조사 해봐. 그래서 문재인이 이겼어. 그 뒤로 계속 문재인이 이겼어. 내가 걔네들이 했던 방법을 똑같이 역공을 쓴 거야. 일부러 내가 걔네들 방법대로. 왜냐? 그걸 처음에 딱 물어봐 놓으면 언제나 답은 문재인이거든.
그래서 안철수가 나중에 대선 포기한 게 한 번도 못 이겼기 때문이야.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하면 언제나 안철수가 이겨. 근데 안철수, 문재인을 단일화 후보로 하면 항상 문재인이 이겨. 걔네들이 썼던 법을 내가 역공을 쓴 거지. 그래서 둘이 단일화 후보를 계속 조사했는데 안철수가 멘붕이 된 게 그거예요.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을 조사하면 언제나 안철수가 1등인데 왜 안철수, 문재인을 보면 맨날 문재인이 이기냐고. 그래서 내가 감옥 간 거잖아. 그런 거 조사하라고 막 바람 넣고 이래갖고 그래서 감옥 간 거잖아. 그다음 옛날에 그 박원순이랑 나경원 토론회 할 때 그 박원순 시장이 나경원한테 대답을 잘 못한 거야.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딱 토론회 끝난 다음에 그랬지. 1차 토론회 끝난 다음에 꼭 교장 선생님이 날라리 반장 여학생 혼내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교장 선생님과 날라리 학생으로 딱 판이 박힌 거야. 그래서 다들 댓글에 그렇게 쓴 거야. 그래서 나 두 번째 토론회부터 중계 못했잖아. 그 KBS에서 망치 부인은 중계하지 말라 그랬어, 토론회를. 그래갖고 지상파 방송에서 망치 부인만 중계하지 말라 그래갖고 나는 중계 못하고 실제로 그거 우리가 다 겪은 일이야. 기가 막히지? 하여튼 그랬었어. 그러더니만 2012년 잡아두더라고. 지네는 손학규를 밀었는데 내가 문재인 밀어가지고 문재인 그 다음에 나 때문에 문재인 된 건 아니지만 그러더라. 근데 나는 사실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안 될 거라는 거 알았어요. 왜 알았냐? 내가 사람의 길을 읽는데 문재인이란 사람은 그 총리형이야. 총리형이나 비서실장형. 무슨 얘기냐면 관리형이야. 전투형이 아니라 관리형.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난제를 풀어내고 복잡하고 다량의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업무 능력은 뛰어나지만 승부수를 못 던져. 그리고 결정적일 때 적군의 목을 치지 못해. 그래서 내가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된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야. 게다가 6월 말에 2012년 6월 말에 문재인이 대통령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막 신경질 내고 나는 이제 대선에서 신경 끊을 거라고 막 그러고 그랬었어.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나한테 막 얼마나 얼르고 달리고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막 이랬는데 근데 2012년에 방송 3번 접었잖아. 그런 적 있었다 이런 얘기지. 좌우지간 지지율의 비밀. 자,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지지율의 비밀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인구수예요. 인구수. 서울 수도권에 2,500만이 있어. 그 다음에 경남에 1,300만이 있어. 그러니까 경상도, 경상남북도, 울산, 부산, 마창진에 사는 사람이 총합이 1,300만이야.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의 인구 분포 중에 경상도 출신이 그 타 지역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그래서 이게 경상도 출신들은 아직까지 가령 경북이 한 60% 정도 아직 지지할걸? 55%? 경북이 한 55%로 제일 높게 지지하고 그 다음에 경남 지역이 아마 47, 8% 정도 지지할 거야. 왜냐면 경남의 농촌은 아직 박근혜 지지자들이 많아요. 경북의 농촌, 경남 농촌 이런 데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꽤 있어. 그래서 그쪽에서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이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큰 평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아.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 박원순이 이기는 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야.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지지율이 40%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경상도 출신들, 영남 출신들이 그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령 서울 사는 20대는 10%대야. 9%? 수도권 20대는 박근혜 지지율이 9%, 10% 나와. 그런데 경상도 사는 50대 이상은 박근혜 지지율이 60% 나와. 그걸 평균 내면 40%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40%가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여러분이 이걸요, 박근혜 지지율 40%가 가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얘기 마저 이어서 갈게요. 예. 제가 우리 시민단체 인터뷰 한 다음에 다시 이어서 갈게요. 가만 있어보자. 내가 지금 이제
매주 월요일 시민단체 이슈, 잠깐만요. 여보세요? 지금 전화가 안 되네요? 모니터링 하시는 님, 모니터링 하시는 님, 지금 전화를 안 받으시거든요?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한번 같이 계신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전화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문자로, 전화 받을 수 있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할게요. 그럼 이제 이분 연락 될 때까지, 여론조사 얘기할게요. 여론조사 얘기할게요. 그래서, 박근혜가 40%가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져요. 여러분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녹화 끊고 다시 갈까요? 박근혜 지지율 40% 맞아요. 그런데 이 40%는 정말로 박근혜가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질문이 뭔지 확인해 봐야 돼. 박근혜 긍정평가 40%. 뭐라고 질문했는지 안 가르쳐 주잖아. 뭐라고 질문했는지 안 가르쳐 주면서 박근혜 긍정평가가 40%라 그랬어. 그걸 분명히 알아두시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노무현 대통령은 이 즈음에 언론의 70%가 적이었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소위 조중동을 비롯해서 KBS, MBC, SBS, YTN 언론의 70%가 노무현을 비판하고 있었어. 임기 중반에. 거의 대부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는요, 전부 다 노무현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조중동을 비롯해서 한겨레 경향도 노무현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임기 중반에 모든 언론에서 거의, 그리고 노무현을 지지하는 30% 언론은 잘 안 보는 인터넷 언론이었어요. 그래서 노무현은 공개적인 언론이 거의 100% 비판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도 노무현 지지율이 40% 50%가 나왔어. 그러나 박근혜는 지금 100% 언론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어요. 모든 가동 가능한 모든 언론이 박근혜에 대해서 날마다 박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거야. 날마다 박비어천가를 불렀는데 40%야. 질문이 뭔지도 공개할 수 없는 40%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지지율 40%의 비밀이 그거라고. 노무현 때는 공개된 언론 100%가 노무현을 비판했어. 근데 박근혜 때는 공개된 언론 100%가 박근혜 편을 들어. 노무현 때는 100%가 노무현을 욕했는데도 40% 이상이 지지를 했고, 박근혜는 100%가 박비어천가라고 똥꼬를 빨아줬는데 40%야. 이게 여론조사의 진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박근혜 지지율이 40%가 나온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박근혜 지지율 40%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40%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언론이, 아니 여러분 지금 봐봐. 결론 났어요? 내가 궁금한데 지금 남북 회담 결론 났어? 남북 회담의 고위급 회담의 결론 났어요? 안 났죠?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뭐라 그런 줄 알아? 오늘 하루 종일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력 있게 대북 정책을 피고 있다고. 뭘 어쨌는데? 결단력 있게 뭘 했는데? 모든 언론에서 하루 종일 지금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 KBS, MBC, SBS, YTN 뉴스와이, 그 다음 채널A, TV조선 모든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이번 문제를 결단력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뭘 추진했는데, 뭘 추진했고 뭘 잘했냐고. 그러면서 어제부터 인터넷에 계속 댓글을 다는 거야. 요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다냐면 댓글원에서 다른 건 몰라도, 왠지 우리 편인 척, 다른 건 몰라도 이번 대북 정책은 박근혜가 잘했다.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런 걸 많이 보셨죠? 어제부터 모든 뉴스 댓글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나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앞에가 붙어. 그 다음에 뒤에
이번 대북 정책은 박근혜가 잘했다. 이름은 다른데 문구가 똑같아. 이게 댓글원의 증거야. 글 쓴 아이디는 다 달라. 그런데 글 쓴 문구가 똑같아. 다 똑같아. 요게 댓글원이야.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래, 뭘 잘했니? 뭘 잘했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소리 없이 총총히 사라져. 아, 이제 내가 어제부터 그래, 그러니까 박근혜가 뭘 잘했니? 설명 좀 해봐. 심지어 내가 제목을 그니까 박근혜가 뭘 잘했느냐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어. 아니, 다른 건 못했지만 박근혜가 이번 일은 잘했다고 쓴 애들한테 그래서 그니까 박근혜가 뭘 잘했느냐고 아무도 답변을 못했어. 박근혜가 이번에 대북 정책에 굉장히 잘했다라고 쓴 애들한테 그래? 뭘 잘했느냐? 잘했는데로 물어봤어. 답변 없이 총총히 나가. 답변 없이 총총히. 한번 답변을 한번 해봐. 자, 드디어 전화 가능합니다. 너희들은 염소가 얼만지 아니? 몰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양희원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가 같이 컬러링을 듣다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시청자들이. 이 컬러링 네. 제목이 뭡니까? 제가 이름을 외우지는 못하는데 염소 한 마리 4만 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 어떤 내용인데요? 염소 한 마리 아프리카에선 4만 원인데 예. 그 염소 한 마리 있으면 아프리카에는 한 식구 먹고 살 수 있고 애들 학교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 줄이면 한 달에 염소 몇 마리 사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냐. 네. 네. 컬러링도 그런 컬러링을 쓰시는군요. 저도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네, 다른 분 컬러링 어느 신부님이 그거 하셔가지고 너무 좋아서 네, 저도 따라서 저희는 막 낄낄거리고 웃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게 옥상 달빛 노래라고 그러나요? 맞다, 옥상 달빛. 예, 제가 이름을 까먹었었는데 예. 네, 하여튼 덕분에 예, 옥상 달빛의 염소 4만 원이라는 노래랍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딱 조사해서 올려주시네요. 네네.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여기 전라남도 영광군인데 한빛원전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경상도에 계시더니 오늘은 네. 전라도 영광. 네네.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양일길동 국장님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 원불교에서 영광에 원불교 성지가 있거든요. 네. 예, 여기 반해운동하시는 사회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원불교의 교무님들이 네. 매주 월요일마다 영광군청에서 한빛 원전까지 한 22km 되는 거리를 순례를 하세요. 매주 네. 22km. 매주 월요일. 네네, 22km를 순례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생명 탈핵 순례 생명 평화 탈핵 순례라고 해서 네. 생명 평화 탈핵. 네. 그러니까 전쟁에 예. 반대하고 그 다음에 네. 환경을 지키고 핵무기에 네, 반대하는 그렇죠.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핵발전소 핵무기에 다 반대하는 거죠. 네. 정말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예, 국장님 예. 덕분에 좋은 소식 네. 들었고요. 자, 그럼 네, 이제 고맙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시민단체 이슈 네.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 NGO 150여 개 단체들의 글을 다 이렇게 모아서 네. 발행되는 건데요. 그게 325개의 글들 중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글들이 SNS로 보내어져서 그 반응의 결과로 추천과 그다음에 조회수를 종합해서 네. 시민정치마당의 베스트 5인 건데요. 네. 이거는 사실은 참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기보다 네. 굉장히 참여하신 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거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이 베스트 5에 동의를 하시는지 어떤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서 참여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들어가서 찬단을 네네. 부를 수 있다.
네네, 그럼요. 네, 그리고 지지. 관련된 사이트에 이제 단체들 사이트도 들어가셔가지고 댓글도 네. 한 번씩 달아주시면 네. 온라인에서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긴장감도 들고 힘도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네. 번째 이야기. 네. 지난주에 핫 이슈는 아무래도 남북관계 긴장 고조였던 것 같고요. 네. 지금 광화문 근처 식당 손님들도 뚝 끊어졌다고 할 정도로 전반적인 긴장감이 이 나왔는데 네. 시민단체들이 이제 산발적인 논평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지난 토요일 저녁에 200명 정도가 청주광장에 모여 촛불 드는 집회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베스트 5에는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한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가장 주목받는 베스트 5 5위는 부산의 홈플러스 비밀 먹튀 매각 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이 5번째로 올랐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네네. 베스트 5의 내용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올라와 있는데 아닌가 봐요? 그새 또 바뀐 것 같네요. 예. 그 네네네네. 보니까는 지금 내용이 바뀌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 네네. 이거 말고 우리 양현영 국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네. 그럼 제가 그렇게 바뀌기 전까지 네네. 수원대 총장님 거는 이인수 총장님은 지금 1위로 원래 올라왔는데 그래요. 1위로 올랐던 게 아닌가요? 예. 그렇구나. 그럼 잠깐만요. 제가 밑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여기 있다. 5위부터. 이거 네네네, 보내주시면 그렇죠. 설명을 안 해갖고 죄송합니다. 베스트 5위. 네, 있네. 네네네. 제일 밑에 5위부터.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홈플러스가 영국 테스코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마트이고 네. 그 직접 고용 인원과 파견 용역업체 직원 포함해서 한 10만여 명이 일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홈플러스의 매각 가격이 한 7조 원 내로 예상이 되는데 그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럴 때 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10만여 명의 노동자, 그다음에 2천여 개의 중소기업의 운영, 그다음에 또 수천 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들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사회적인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연합뉴스에 따르면은 입찰 예정인 컨소시엄이 한 3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다 사모투자펀드 컨소시엄이 참여할 것으로 지금 전해진 상태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관리공단도 관련돼 있는 상황이고요. 사모펀드가 뭡니까? 사모펀드가 이제 개인들의 이제 투자금을 모아서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간 안에 짧은 투자 수익을 내고 튀려는 그런 게 사모펀드겠네요. 네, 단기적인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모으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어떤 일자리를 생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매매 차익이라든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 모인 펀드가 사모펀드이고 지금 그 사모펀드들이 그렇죠. 그들이 지금 이 홈플러스를 먹튀하려고 그러니까 홈플러스를 사려고 한다. 그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 사모펀드가 이제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그걸 추진을 이제 신청한 세 개의 컨소시엄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 자본은 보통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사업이나 산업에 투자를 하면 그걸 통해서 영업이 벌어들이고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에서 GDP도 올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겠죠. 그게 건강한 자본의 투자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모펀드는 그것이라기보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라든지 투기 이익 같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튀 자본이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 큰일 났네. 그래서 이 홈플러스의 운명은 그냥 단순 홈플러스 이름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과 입점 업체들과 관련 중소기업 유통업체들이 다 관련돼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60만이요? 10만 명. 10만 명. 여기 그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총 1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먹튀 자본에 의해서 이제 운명이 막 갈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먹튀 자본에게 매각 반대하는 대시민 선전 활동을 민주노총이 했다. 네, 그게 이제 5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베스트 5였고 그 다음이 그리고 베스트 4는
이번 주말에 지금 결정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런지 설악산 케이블카 네. 관련한 논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의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네. 환경운동연합 장재현 대표님이 글을 하나 쓰신 게 있는데요.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의 진실이라고 해서 네. 그게 지금 네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네. 사실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정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보존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근데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환경부 산하의 추정기관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한 경제성 분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심각하게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제 조작의 의혹까지 있을 정도로 네. 네, 그런 보고서에 대한 그 분석한 결과가 이번에 네 번째로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3년에는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 때인가 하여튼 2013년인가에는 수익률이 없다, 경제성이 네. 없다라는 연구 보고서를 냈던 똑같은 기관에서 이번에는 뭐 경제성이 있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 근거가 이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사람이 2013년에는 38만 명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54만 명이라고 거짓말을 그렇죠. 했고 근데 실제로 그 54만 명이란 숫자가 그 지역을 방문하는 한 해 동안의 방문자 수보다 많은 숫자로 뻥튀기가 된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들은 이제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고 거기 안에다 관광 호텔을 짓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그러니까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이라는 건 최대한 이제 외부의 사람들의 그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다른 뭐 스위스나 이런 데 사례로 들고 있는 뭐 스키장이라든지 뭐 관광 호텔이나 이렇게 있는 그런 뭐 산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산들은 국립공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있는 자연, 그다음에 야생동물, 생태계 그 자체가 사실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국립공원을 지금 관광 자원화하겠다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가끔 보면 무슨 여행 프로 같은 데 보면 세계의 국립공원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 국립공원의 존재 자체 목적이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기 위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출입 자체를 제한을 하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죠. 하루에 들어가는 사람을 제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립공원도 사실상 산장 외에는 야영을 못하게 하면서 산장을 등록한 사람만 잘 수 있게 하잖아요. 그게 인원수를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그렇게 호텔을 짓겠다. 갑자기 지금 호텔을 짓고 케이블카를 짓고 내부에 무슨 산악 자전거 통로를 만들고 뭐 이렇게 바퀴 4개 달린 그런 자동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로를 만들고 뭐 그런 완전히 뭐 관광자원으로 국립공원을 개발하겠다 뭐 한 거고요. 이게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동안 국립공원 심의위원회 2차례나 올라왔던 게 반려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얘기하면서 환경부가 산하의 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서 엉터리 경제성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번 주말 지나면 그 국립공원 심의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이걸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게 참 산으로 간 4대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산으로 간 4대강. 그렇죠. 4대강 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은 그게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었죠. 그렇죠. 변칙으로. 그랬는데 환경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사실 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서 추진한 겁니다. 그때도 환경부가 4대강 추진에서의 앞선 역할을 했는데 이번 역시 환경부가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는 부가 아니라 환경 파괴부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왜 끊겼지? 여보세요? 전화가 지금 안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내 전화기가 이렇게 자꾸 끊기지? 자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아예 안 돼.
죄송합니다. 끊겼네요. 예, 아니에요. 여기 죄송합니다. 제 전화 예, 예.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아까 환경부 이야기, 환경을 지키는 부서가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부서다라는 이야기까지 네. 좀 해봤고요. 자, 그럼 네, 이제 네. 베스트 2로 가도 될까요? 네네. 베스트 3인데요. 베스트 하나만 3. 더 말씀드리면, 예, 예. 어쨌든, 이번 그 국립공원 시민회가 열리기 전까지 환경단체들은 돌아가면서 농성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강화문 KT 앞에서 그 농성장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서명도 받고, 저녁마다 문화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어디 앞에서요? 광화문 KT. 광화문 KT 앞에서 매일 저녁 선전전을 하고 네. 있다고요? 네, 매일 농성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성장 서명도- 운영하고 있고. 네네. 서명 받고 있고, 어. 저녁마다 문화제도 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오늘 저녁에는 김선호 시인이 오셔가지고 네. 같이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농성장이 광화문 KT 앞에 있고, 그리고 매일 저녁에 그 예. 문화제를 진행 중이고 서명운동을 하고 네. 있다. 네, 저도 네. 한번 시간 내서 나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신문 광고비 마련 긴급 모금도 떴는데요. 네. ARS 번호가 있어요. 060-701-0011. 060 701-0011. 701에 0011.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막기 위한 신문 광고비 마련 긴급 모금전화인데요. 네. 28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 말이죠. 28일날 국립공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케이블카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시민들이 의외로 잘 모르세요. 설악산에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니 관광호텔이 짓는 그걸 짓는 걸 결정하는 게 28일이다. 이거 잘 모르시거든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예. 예. 지금 그래서 이 060-701-0011 이 번호를 전화를 하시면 한 통화 3,000원 모금이 됩니다. 한 통화에 3,000원. 예. 네네. 그 돈 모아서 지금 신문 광고를 28일 전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네. 모금액은 네네. 얼마를 목표로 하십니까? 모금액은 이거 광고가 나가는 거니까요. 만약에 모금이 많이 들어오면 광고가 여러 신문에 나갈 수 있고요. 보통 한 신문에 한 3,400만 원 이상은 해야지 광고가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알겠어요. 060-701-0011. 060-701-0011로 전화를 걸면 그냥 3,000원이 광고비로 그 모금이 되는 이 비상 전화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3,000원 중에 ARS 수수료는 떼겠지만, 네네. 그거는 어쨌든 광고 모금비를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 네네. 혹시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전화 한 통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그리고 넘버 3는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저희처럼 탈핵이나 원전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번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새정년에 특히 문재인 대표에게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라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고 이게 지금 세 번째 추천과 조회수가 가장 많은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문순 도지사가 지금 그 설악산 케이블카에 찬성하는 입장인 거죠? 네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안 내놓고 있으니까 지금 환경운동연합이 문재인 대표가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소식 맞습니까? 저희만이 아니고 저희를 비롯해서 녹색연합하고 여러 환경단체들이 다 네네.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요. 그 대책위원회에서 이 성명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새정년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최문순 지사가 새정년인데 이렇게 앞장서서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사실 단 하루짜리 경기를 위해서 수백 명 된 원시림인 가리방산을 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 강원도가 앞장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설악산 국립공원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볼 때 이걸로 제가 볼 때는 야당이 나중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덫에 놓이게 될 거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몇 가지 잘못한 정책 때문에 비난받았다면 제가 볼 때 이 설악산 케이블카와 최문순 도지사의 행동이 두고두고 야당의 덫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참 걱정이 좀 강원도 되는데요. 여론은 사실은 거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네. 뭔가 산업이 일으켜진다는 거는 다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원 그러다 도민들이 보니까 찬성하다 보니까 네. 도지사 입장에서 네, 반대를 네. 못하는군요. 네네, 그런 게 좀 있죠. 그 지역의 아. 양양군이라든지 군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근데 좀 그걸로 돈을 번다는 게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황금알을 오히려-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꼴이죠.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먼 이익을 네. 오래도록 계속될 이익을 포기하는 좀 어리석은 이 돈 욕심 탐욕 이런 게 좀 보이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네, 예, 다음. 네. 예. 두 번째는 참 이것도 역시 가슴 아픈 얘기인데, 네. 그래도, 희망을 좀 보여주는 소식인데요. 네. 비 때문에 죽지 마세요. 라는 네. 내용으로, 네. 8월 27일 날 주빌리 은행이 출범식을 갖습니다. 네. 그, 성남의 이재명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네. 유정일 교수님, 그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예. 유정일 교수님 계신데, 두 분이 은행장이 계시는 거고요. 네. 사단법인 비탄감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사단법인 비탄감 비탄감 프로젝트. 프로젝트. 네. 네네. 그러니까 사실 개인들이 빚을 많이 지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네. 이걸 조장하고 부추긴 국가와 기업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그렇죠. 따라서 빚을 졌다고 제일처럼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자.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금을 모아서 채무자의 채권을 사서 소각을 해주는 거죠. 그 빚을 예.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네.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지만 예, 예. 지금 벌써 2015년 1월 기준으로 792명의 빚 약 51억 3,400만 원을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블로그에 올라온 레포스트 하나가 SNS상에서 큰 인기를 얻은 건데, 네. 이재명 시장님과 유종일 교수님이 은행장이 된다고요 하면서, 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빚 이거는 때문에- 누가 지금 빚을 빌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건 아마 거기서 신청을 하면, 예. 심사를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성남시를 대상으로 하나요? 그거는 잘 자세히 좀 더 모르시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요. 이게 괜히 정치적인 선전 도구가 되면은 안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네네.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국에서 같이 네네. 돈을 빌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가 괜히 네네. 이렇게 실망하게 되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예, 빨리 네.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리고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고발이 들어간 것입니다. 네. 수원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교수들을 이제 해임한 사건 때문에 네. 계속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본문 중에 보면은 이제, 작년 7월에 수원대 교수협의회하고 천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기업 국민본부 등이 이제 수원대 이인수 총장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네. 13개월이 넘은 지금도, 고발을 했으면 그걸 이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아니, 그거를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시간에, 네. 수사 결과 발표하지 않고 있고,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근데 6월 초에 이제 아무도 모르게 소환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인수 총장이 포토라인에 서는 걸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했고, 예. 중앙대도 단기간에 구속 기소했고, 근데 왜 유독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머뭇거리고 봐주게 하는 행태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수원대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교수 있는 네네. 학교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수원대는 굉장히 시끄러웠죠. 예. 지금 학교 운영 전기 대학 등록도 운영되는데 그것도 보통 그렇죠. 근데 그거 60~7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돈이 무려 4,300억 원이나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원대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모아서 이걸로 네네.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 네. 등록금의 60%만 학교 운영비를 쓰고 나머지를 네. 모아왔다. 그래서 네, 그 그게 모은 돈이 4,300억 4,300억이다. 실제로 네. 그러면 수원대 학생들 중에 이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진 학생들도 참 많을 텐데, 학자금 대출. 그렇죠. 그런 아이들한테 빚을 지게 해서 돈 받아다가
이 네. 학교에서 쌓아놨다. 네네. 야, 이런, 진짜, 수원, 야. 수원대학교가 사학의 폐해가 좀 심각한 학교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교수들의 계약도 노예계약이라고, 노예계약이요? 노예계약 같은 약정임용서를 작성을 해야만 계약제 교수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정말. 그, 네. 저, 텔레비에 나오는 아주 그냥, 앵그리맘에 나오는 그런, 이 수준이군요. 네. 그 문제 제기하는 교수가 있으면 바로 네. 해직을 시키는데 정년 며칠 남겨놓고 해직을 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그 이 학생들이 그걸 보고 뭘 네.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정년을 채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렇죠. 차원에서. 예. 예, 또 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사돈지간이신데, 예. 수원대 총장이 조선일보 네, 네. 사돈. 네. 그러니까 그림이 그러니까- 그려지네요. 예. 신한은행이 수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70억 원의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기금 중에 50억 원을 TV조선에 편법 투자를 또 했다고 하죠. 그래서 감사원이 지적을 받기도 했고요. 어머. 예. 그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인수 총장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이걸 무산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 특채 의혹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라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좀 얼마 전에 뭐 한명숙 의원 그건도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일관성이 없죠. 굉장히 편파적이죠. 검찰이 하는 거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우기기로 한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네. 날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사실 그 5위가 안 되고 6위가 된 거를 하나 더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네. 이건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거죠. 네.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거. 그거는 사실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이때 네. 우리가 시민들이 유권자 운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좋은 소식들 때문에 속상하고 아우 정말 보기도 싫다. 나는 세상하고 그걸 끊고 살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니까 네. 우리가 좀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저는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총선에 대한 유권자 운동이고요. 네. 그래서 그 함께 해주실 제안자를 찾는다고 해서 올라온 글이 지금 6위에 그쳐가지고 소개는 못 드리고 있는데 네. 한번 들어와서 보셔서 같이 제안자로 참여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의 힘으로 예. 총선을 준비하는 제안자 모임? 네네 유권자 운동을 제안하는 유권자 제안자 운동을 모임. 제안. 네. 그 관심을 예, 받으면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에 소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겠죠. 예. 네네. 자, 이렇게 동분서주 하시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 탈핵 운동을 위해서 애쓰시면서도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그 시민단체 5가지 이슈를 전해주시는 우리 양희원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넘버 2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거 성남에 해당하는 건지 전국에 해당하는 건지 제가 받아서 설명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넣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네,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이 뻑하면 전쟁 위협, 뻑하면 속보.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데 못 보고 있는 이야기들. 그걸 누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싸워나가는 시민단체들이, 이 지난 한 주간에 가장 관심 가졌던 이슈들을 모아서 매주 월요일 4시에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전쟁 얘기나 해! 야, 이 등신아, 왜 전쟁 위기가 왔는지 이 얘기를 들어야 아는 거야! 진짜 내가 널 언제 사람 만들겠니? 지친다, 지쳐, 얘! 우리 계속 하던 얘기 마저 해보겠습니다. 자, 가만있어 봐. 그러면, 자, 그럼 이제 하던 이야기 마저 할게요. 자, 뭐야? 누가 또 우리 채팅창에서 나한테 시비 걸었어? 야, 너네 채팅창에다 시비 걸고 나중에 뭐 반성문 쓰고 유행이야?
나 이제 반성문 써도 안 봐줄 거야. 반성문 써도 봐줄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이거 우리 변호사가 그냥 캡처해갖고 들어가면 그냥 고소당하는 거야. 각오들 해. 참고로 지금 내가 일베를 800명, 아프리카 169명인데 2차 지금 모집 중에 있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자, 그래서 박근혜 지지율의 비밀, 박근혜 지지율의 비밀을요, 무슨 40%냐? 라고 묻고 있는데, 사실 이 40%라고 나온 지지층은 소위 지금이 이제 안보 위기잖아요. 이렇게 안보 위기가 생기면 아무래도 대통령한테 힘을 몰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닥닥 긁어 모은 거예요. 사실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지지율 100%였어. 100%는 좀 아니라면 80%에서 90%. 북한에서 사고 치는 뭐 이런 분위기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19일, 20일에 여론조사를 한 내용인데, 이런 분위기라면요, 이거 지지율 8, 90% 나와요. 박근혜한테 힘을 몰아줘야 된다. 전두환, 박정희에게 힘을 몰아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야. 그런데 이 와중에 40%.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총 집결한 게 40%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못했다. 박근혜 부정적 평가가 49%, 50%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박근혜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을 물어봤어요. 박근혜에 대한 부정평가의 이유가 뭐냐? 그러자 57% 이상이 57점 몇 프로가 박근혜 자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 2년 반을 평가하면서 긍정평가냐 부정평가냐 물어봤어. 그러자 그 부정이 50% 가까이 40점 몇 프로, 49점 몇 프로, 그 다음에 긍정이 40%가 나온 거야. 근데 그 박근혜가 못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느냐? 원인이 뭐다? 잠깐만요. 아예 신문 기사로 같이 봅시다. 자, 남북 긴장 고조, 박 대통령 지지율 40% 회복, 새누리당 지지율 42.4, 새정치 26.2. 자, 그럼 뭐예요?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박근혜 지지율이 낮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북한의 공포가 한번 팔리면 이때는 무조건 뭉치는 게, 이럴 때는 무조건 뭉치는 게 이게 이제까지의 관례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에, 이 북한과의 이 위기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밖에 안 나왔다는 거. 남북 긴장 고조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메르스 사태 이후 3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이 조사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얘기한 조사가 이거 아니야.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건 매경 조사였는데, 이건 리얼미터 조사네요? 이 리얼미터 조사이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건 매경에서 조사했는데 부정이 50% 가까이 나왔다는 거야. 그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사실 매경은 친정부 언론이에요. 친정부 언론에서 의뢰한 조사야.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 유도하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가까운 숫자가 박근혜 못했다라고 지적해서 내가 그걸 높이 얘기한 거고, 이거는 그냥 리얼미터 조사인데 박근혜 40% 나왔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40%가 어디서나 마지노선인가 봐. 왜냐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결집을 해갖고 42%가 새누리당을 지지했다는데, 그거보다 박근혜 지지율이 낮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박근혜가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54.2, 그래서 매우 잘못한다 33.7, 잘못하는 편이다 20.5. 이 조사는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온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가 지지율 40%대를 회복했다라고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 가짜 아니냐? 아니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여론조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위험성이 뭐냐 하면, 이게 소위 진보 세력이 그래요. 지금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박근혜를 욕해.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박근혜 지지율은 제로야라고 생각해. 그게 사실이 아니야. 박근혜가 잘하든 못하든 박근혜 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4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안보 위기 같은 게 있을 때는 보수 지지층이 총집결하는 거야. 왜 지금 48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잠수함이 사라졌느니 어쩌니 이러면서 그 불안감과 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냐. 이게 지금 이 새누리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불안과 공포를 오래 끄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를 끌어서 아마 다음 주에는 박근혜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일부러 그래서 위기를 막 공포를 파는 거거든. 공포를 팔아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려는 거. 외적이 침입해 들어왔는데 남남 갈등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 조사를 입소문을 내면서 지금 박근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이런 그 공포팔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소리로 들려요? 그래. 개가 들을 때는 개소리로 들린다니까? 민주주의자가 들으면 민주주의자의 소리로 들리고, 이게 독실한 신자가 들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고, 개가 들으면 개소리로 들려. 이해해? 그래요. 같은 얘기 마저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왔다는 건 보수층이 막 결집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쟁의 공포를 팔아야, 전쟁의 공포를 팔아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거야. 왜? 지금 박근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내년 새누리 총선이 개판이 나는 거야. 개박살이. 그래서 이 내년 새누리당의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박근혜라는 사람의 실정을 덮을 만한 큰 이슈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48시간 뒤에 타격이 있다. 우리 지난 주말 내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두려웠어. 목금토 3일 동안 김뚱땡이가 뚱땡이 3세가 타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계속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5시가 마감이라고 내가 토요일날 3시에 방송 시작했는데 6,500명이 망치부인님 전쟁 나나요? 이러면서 전화했잖아. 이제 전화 온 게 아니라 방송 시청하러 온 거 아니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48시간의 공포를 파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48시간 중에 24시간은 국민이 속은 거야. 왜? 뚱땡이 3세가 김정은이가 목요일날 토요일까지 기회를 주겠다라고 뻥까놓고 금요일날 대화하자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금요일날부터 대화 노력에 들어가 놓고 언론은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국민을 계속 겁준 거예요. 계속 국민에게 겁을 준 거야. 그러면서 오후 4시에 가서야 대화하기로 발표하잖아. 이미 하루 전날 금요일날 4시에 남북 간에 대화하기로 접촉이 북한에서 들어왔어. 북한에서 대화하자고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걸 24시간 동안 국민한테 속이고 계속해서 5시에 타격이 있을지도 모르는 5시 이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계속 모든 언론이 보도했잖아. 그지? 그 말이 맞아 틀려? 사실이야. 24시간 동안 실제로는 남북 대화를 준비하면서 언론에다가는 계속해서 타격이 있을 거라고 겁을 준 거야. 그 다음에 남북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됐어. 그랬더니만 갑자기 뭐가 팔아? 잠수함이 사라졌다. 70척의 잠수함이 70척의 잠수함이 그 70척 잠수함 중에서 50척이 사라졌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70척의 잠수함 중에서 50척이 안 보인다.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뭔가 계속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제부터 잠수함이 검색어 1위 했잖아. 그래서 잠수함 어디 갔어요? 망치부인님 잠수함이 근데 어떤 애가 그런 거야. 나 부산인데 우리 부산 앞바다에 북한 잠수함 떴다고. 아유, 내가 진짜. 야, 부산 앞바다에 북한 잠수함이 떴으면 지금 한민구 목을 따야 돼. 국방부 장관 목을 따고 박근혜가 물러나야 된다고.
부산 앞바다에 지금 북한 잠수함이 오면 그게 말이 되니? 이분들 잠수함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잠수함이, 그래서 잠수함, 천안함 연관된 공포를 파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잠수함 70척 중에서요, 50척이 사라졌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 어마어마한 훈련이야. 지금 한미연합해군이 서해 앞바다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서해 앞바다에서 훈련을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이걸 잘 알아야 돼. 지금 이 서해 앞바다에서 훈련하는 내용이 뭐냐? 북한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면, 그걸 전제로 북한 정권이 불의의 사태로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 북한이 혼란에 빠질 거라고 전제하고, 그때 북한으로 선제 공격에 들어가는 그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 막 그 강력한 저항을 하는 거를 상정하고 완전히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잠수함이 그 어마어마한 지금 뭐 핵 항공모함, 뭐 핵 무슨 비행기도 온다며. B-52 뭐 핵항 뭐 이런 게 지금 다 오겠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핵폭격기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대기 중인데, 북한의 잠수함이 그 50대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지금 서해 앞바다, 한마디로 우리의 바다를 지금 한미연합해군이, 우리 군으로는 안 돼서 우리 한반도를 지켜주는 게 미군 아니야. 그 주한미군이 지금 한미연합해군이 지금 수십 척이 바다에 떠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잠수함이 그 공격을 해온다면, 이건 뭐야? 주한미군 사령부를 목을 따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특히나 천안함도 이게 소나가 달린 배였어. 소나가 뭐냐? 잠수함하고 어뢰를 탐지하는 기구야. 그 천안함이요, 잠수함이랑 어뢰 잡는 배라고. 그 배가 그 어뢰 피격을 받아서 박살이 났는데 어뢰 흔적도 잠수함 흔적도 못 잡았다. 만약에 노무현 때 이런 일이 있다면 조중동에서 천안함 함장 구속시키고 노무현 탄핵할 일이야. 그때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22척의 한미연합 해군이 서해 앞바다에 떠 있었어. 그래서 거기다가 그때가 이런 훈련 중이었거든. 그래서 24시간 그 미국이 위성으로 녹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단 한 척의 북한 잠수함이 엔진을 끄고, 그러니까 북한 잠수함이 천안함을 폭파시켰다니까 국민들이 물어본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소나가 달려있는 천안함이 왜 잠수함을 못 잡았냐? 다른 배들은 뭐 했냐? 이러니까 엔진을 끄고 흘러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때 해양학자들이 눈치 없이 그때 바닷물이 남에서 북으로 흘렀는데 엔진을 끄고 어떻게 북에서 남으로 흘러들어와? 했더니 군산 앞바다로 와갖고 거기서 흘러내려왔어. 근데 천안함이 빙빙 돌아. 6,000톤짜리가 이번에 세월호도 빙빙 돌았잖아. 6,000톤, 8,000톤짜리를 돌리는 해류에 300톤인지 200톤인지 150톤인지 알 수 없는 천안함이 막 뺑뺑이를 돌면서 22척의 한미연합해군 앞에 나타나갖고 천안함을 정확히 조준을 해서 한 방으로 화약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버블제트로 박살을 낸 뒤 뺑뺑이를 돌면서 또 사라졌는데, 우리 해군이 세대한테 총을 쏘았다. 그게 우리 정부 발표야. 그러면 그게 북한이 그랬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뭘 하나 건졌어? 5월달에 하나 건져갖고 파란색 잉크로 1번 써 있었는데 이게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북한이 그랬냐? 1번은 한글이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한글을 쓰는데 우리가 안 그랬으니까 북한이라는 거야. 조선족도 한글 쓰고 지금 한글은 전 세계인이,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글 쓰고 있는데 거기다 번이라는 표시가 일본식이래. 그래서 북한에서는 1번이라는 표시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기계에다가.
기기에다 1번이라는 걸 쓰지 않는다. 그런데다가 그 건져 올린 게 완전히 녹이 슬어가지고 그 완전히 녹슨 그 모습에 1번이란 글씨가 써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왜 녹이 슬었냐 하면 그 이 어뢰가 폭발할 때 열기에 페인트가 다 녹아버려서 그래서 맨살이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녹이 슬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온 말이 뭐야? 북한산 매직은 페인트가 다 지워져도 매직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제부터 북한은 매직을 팔아야 된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매직. 나도 그래서 깜장색 있으면 하나 사볼까 해. 눈썹 좀 그리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매직. 페인트는 다 녹아도 매직은 안 녹는다. 와, 이래갖고 북한이 매직 장사로 떼돈 벌었다는 농담이 도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제 막 비웃으면서 하니까 국방부에서 이런 또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게 SBS하고 한국일보 보도야. 그 파란색 매직에 쓰여진 성분이 솔벤트 블루 5란 성분인데 요게 우리나라 매직에 사용되지 않는 성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거라 그랬어. 근데 이제 모나미의 떡 특허에 솔벤트 블루 5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매직은 솔벤트 블루 5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국방부에 다시 질문을 하고 간 거야, 기자들이. 솔벤트 블루 5가 모든 매직에 들어있는데 왜 이게 북한 거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오보다?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아니 그럼 왜 언론에서 오보를 발표했는데 정정하지 않았냐? 바쁘다고 그러면서 끝냈어, 인터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북한의 증거라는, 북한산 어뢰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 어뢰 추진체가 뭐냐면 폭약을 넣은 앞부분, 그 다음에 그 폭약을 넣은 앞부분을 뒤에서 밀고 가면서 확 열을 내서 밀고 가면서 부딪혀서 폭발시키는 그 어뢰 뒷부분의 어뢰 추진체란 말이야. 어뢰를 나아가게 하는 그 추진체를 건져가지고 봐라, 이 추진체가 어뢰 추진체인데, 그러면서 커다란 그림을 하나 공개를 해요. 커다란 그림을 공개하면서 이게 북한산 무기 카탈로그에서 갖고 온 거다.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는데 이 카탈로그, 그 북한산 카탈로그에 이 어뢰 추진체 그림이, 이 어뢰 그림이 있고 바로 이 추진체가 이 추진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또 눈치 없는 영국인 기자가 물어봤어. 아, 그러니까 이 어뢰 추진체를 실물 크기로 그린 게 저 그림이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맞다 그런 거야. 그런데 왜 이 어뢰 추진체랑 저 그림이 다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국방부에서 아무 대답을 안 하고 한 달을 버텨. 한 달을 버티다가 위에 그렸던 그림을 바꿔. 이 어뢰 추진체로 바꿨어. 그러니까 이제 이 눈치 없는 기자가 또 물어본 거야. 지난달 그림하고 달라졌는데 그러면 이것도 카탈로그에 있는 거냐? 그리고 물어봤어. 그러자 국방부에서 카탈로그는 없는데? 또 누가 그런 거야. 그래갖고 파란색 1번의 미스테리, 그 다음에 어뢰 추진체 그림의 미스테리, 이게 이제 미스테리가 됐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북한의 그 어뢰라고 주장하는 세 번째 근거가 뭐냐 하면 요 어뢰 추진체에 묻어있는 그 무슨 알미늄 화합물이 있어. 수산화 알미늄 화합물인가? 요 알미늄 화합물이 천안함에도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요 어뢰 추진체가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또 이때 눈치 없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하고 브라운대 교수가 아니 내가 왜 뇌가 없어. 네가 없는 거지. 이거 뉴스에 다 나온 거야. 지가 모르면 막 뇌가 없다고 우겨. 하긴 외눈박이가 올 땐 두 눈이 비정상이잖아. 미안해. 자, 하는 얘기 마저 할게요. 눈치 없는 존스 홉킨스 대 교수하고 브라운대 교수가 그걸 갖다가 또 실험을 했네. 그래가지고 요 두 개에 묻어있는 물질은 뻘흙이다. 화약이 아니라 뻘흙이고 같은 데에서 건졌으니까 같이 붙어있지. 근데 이게 곧 어뢰 폭침의 증거는 안 된다 라고 문제제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이때 누구냐, 러시아 예비군이 그런 거야. 만약에 한국 해군의 발표가 맞다면 한국 해군은 밥통이다. 내 나이 4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해군이 밥통이라고 외국 예비군이 비웃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근데 이제 일본에서 뭐라 했냐면 만약에 남한의 정부 발표가 맞다면 북한이 전세계 최강의 잠수함 그 전투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허세 김정은이가 동무들 내래 그랬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팔팔 뛰면서 내가 안 그랬다고. 그래서 같이 공동 조사하자고 팔팔 뛰는 거야 얘가. 아니 일본에서 네가 윈이야. 너 윈? 네가 세계 최고야. 근데 허세 김정은이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자던 김정은이가 쥐가 안 그랬다고 팔팔 뛰면서 공동 조사단을 파견하자는 거야. 이때 러시아 그 천안함 조사단이 보고서를 발표했어. 몰래. 나중에 그게 몇 년 만에 다 공개가 돼.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개됐어.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좌초 후 기뢰 폭발로 인한 침몰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 북한산 어뢰로 인한 폭침이 아니라 이 천안함이 좌초를 당한 뒤에 기뢰에 폭발했다 라고 러시아에서 결론을 내린 거야. 기뢰는 뭐냐 하면 바다에 떠있는 그 지뢰야. 지뢰는 땅에 묻는 거잖아. 기뢰는 바다에 잠수함이나 이런 다른 나라 애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띄워놓는 폭탄이 기뢰인데, 소위 그 당시에 그 천안함이 사고당한 해안에 기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우방 미국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우리 미국은 한 번도 북한의 탓이라고 명시한 적 없다. 우리의 영원한 우방 미국에서 최종 공식 발표가, 여러분 왜 힐러리가 막 그 휴전선 근처에 가서 막 쳐다보고 막 이랬잖아. 틀림없이 그랬잖아. 그래놓고 미 국방부 최종 입장이 뭐냐 하면 우리는 천안함이 북한 탓이라고 단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야. 그러면 그동안 했던 말은 뭐냐? 남한의 조사 내용이 맞다면이란 전제를 달았지 미국의 자체 조사라고 단정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미국 국방부에서 맨 처음에 한 말은 뭐냐? 사건 발생 당일에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 우리는, 이게 이명박하고 미국이 동시에 한 말이야. 사건 발생 당일에 우리는 천안함 내부의 원인 이외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 말이 어렵죠? 이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조심해서 말한 거야. 미국과 대한민국 청와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내부적인 원인으로 본다는 거야. 한마디로 자체 문제로 폭발한 거지 북한 탓이 아니다. 이게 미 국방부의 첫 번째 의견이었어. 그럼 도대체 힐러리는 왜 휴전선에 와서 왔다 갔다 한 건데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뭐냐? 고 3월 달에 천안함이 터졌잖아. 천안함이 침몰했잖아. 근데 그해 5월에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내가 선동한 게 아니라 네가 감동을 한 거라고. 나 바빠 죽겠는데 진짜. 아니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네가 선동을 당하고 그래. 귓구녕이 얇아가지고 그냥. 정신을 차려. 마음을 다 잡고 들으란 말이야. 흔들리지 말고. 지가 감동하고 나한테 선동했다고 지랄 연병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또 뭐라 그랬더라? 무슨 얘기하다는 말했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더라? 맨 처음에 오키나와 5월달에 그니까 미해군이 전 세계를 지킨다고 뻥까고 있잖아. 그러면서 동북아를 지키기 위한 해군 기지가 오키나와야. 동북아시아를 지키기 위한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인데, 미 해군 기지가. 문제는 이 오키나와 주민들이 몇십 년 동안 미국 떨어 나가라 그런 거야. 몇십 년 동안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2010년 5월 달에 오키나와 주민들이 투표로 이 미 해군을 나가게 하는 투표를 하는 날이었어. 5월 26일인가? 그러니까 그때 그해 5월에 2010년 5월에 미 해군 기지를 오키나와 주민들이 쫓아내려고 주민 투표를 하기로 한 기간이었던 거야. 근데 이 미군이 갑자기 오키나와에서 사람들 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5월 달까지 그 긴장감 유지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때 남한의 주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말. 남한 정부의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 정확하게 한 번도 북한 탓이라고 얘기는 안 해. 남한의 조사 결과가 논리적으로 말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날리면서 힐러리가 5월 근처에 와가지고 휴전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갖고 오키나와 주민들이 겁나갖고 투표를 못해.
오키나와 주민들이 그래서 그때 갑자기 북한에서 일본도 공격할 수 있다. 그래갖고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 나가라는 결정을 못 내리는 거야. 그해 10월에. 그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7월인가 8월에 가서 미 국방부 차관인가 걔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단 한 차례도 천안함이 북한 탓이라고 단정한 적 없다. 그게 미국 국방부의 최종 입장이야. 여러분 이거 다 몰랐죠? 이거 다 몰랐지? 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 아니야. 미국의 타임이란 타임이란 잡지가 있어요. 미국의 타임이란 잡지가 있는데 그 타임이라는 잡지의 시니어 기자, 대기자지. 그 사람 이제 북경에 주재하면서 북경인가 상해에 있으면서 중국, 한국, 일본에 대한 기사를 쓰는 미국인 기자가 있었어.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하루에 수천 개의 기사를 읽으면서 천안함의 정부 발표가 잘못됐다는 발표를 했더니 타임이라는 잡지의 한국 지부장이 나하고 그 기자하고 만남을 잡아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기자를 먼저 만났어. 청와대에 내일 약속이 있다는 거야. 이명박을 만나러 갔는데 이명박 만나기 전날 나하고 먼저 만난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설명을 하면 그걸 그 타임지 지부장이 한국 지부장이